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와 이것도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김주현 민정수석 딸과 관련한 그 논란도 관련이 있는 게 이거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거는 조국 혁신당 대표가 스스로 페이스북에 올렸더만요. 아니 만약에 본인의 이제 딸이 만약이 아니죠. 실제로 본인의 딸이 장학금 받은 게 유죄가 됐거든. 근데 본인의 딸은 공무원이 아니야. 그리고 본인이 민정수석일 때인가요? 법무부 장관일 때 아니면 뭐 공직자였나? 그때 서울대 교수였나? 그때는 서울대 교수였어요. 서울대 교수였지. 네, 그때 받았을 때. 당시에는. 네. 받았을 당시에는 성적 장학금 받았을 때는 서울대 교수였는데 그 서울대 교수도 공무원이죠. 공무원이죠. 예, 교육 공무원. 예,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의 자녀가 성적 장학금을 받은 걸로 유죄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조국 대표는 어떤 것들은 이런 사안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받았다. 근데 권익위의 이 판단은 도대체 뭐냐? 자녀는 유죄고 배우자는 뭐 무죄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더라고요. 똑같이 공직자라면 똑같이 만약에 어떤 죄가 있다면 이게 뭐지? 그렇게 묻고 있는 것 하나. 또 하나는 김주현 민정수석 딸이 대학 3학년 때 김현장 인턴을 했는데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출신이더만요. 후배야, 우리 김준일 평론가 후배. 예? 그때는 미디어학부는 아니었겠지. 저는 신문방송학과였겠지. 예. 이름 자체도 이제 구리잖아요. 신문방송학과, 미디어학부 뭔가 있어 보이고. 우리 때는 예. 다 신문방송학과였어요. 그랬어요? 예. 하여간 근데 이제 김현장 인턴이 미디어학부가 법률사무소에 인턴으로 갔단 말이야. 그것도 학부생이. 그 학부생이 3학년짜리가 뭐 가서 뭐 있겠어? 다 구속하자. 김주현 수석 딸 같은 경우에는 학부를 할 때 김현장 인턴으로 가서 그 다음에 로스쿨에 그 다음에 진학을 한 거죠. 그것도. 근데 그러니까. 이게 경력이 됐다며요? 그렇죠. 로스쿨에 진학하는 데 있어서 김현장 인턴 같은 게 뭐 이렇게 도움이 됐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리고 로스쿨을 나와서 로스쿨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면 이제 변호사가 이제 되는 과정을 밟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고 나서 김현장이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취직을 했던 시기에 김현장에 또 김주현 수석이 또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부녀가 다 김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예. 그러다가 이제 김주현 수석은 지금 이제 민정수석이 되고 이랬던 거거든요. 이 인천할 때는 또 법무부의 기조실장이었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이었어. 김주현 수석이. 근데 이 정도면은 조국 장관이 만약에 조국 교수가 이 정도 일이 있었으면 사실은 김주현 수석은 뭐 3대를 지금 털고 뭐 지금 딸내미는 김현장에서 뭐 잘리고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진짜 전형적인 내로남불 정권인 것 같습니다. 내로남불도 내로남불이지만 특히 김현장 인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 누굽니까? 대법관 후보 이거 얘기할 때도 한번 논란이 돼서 그 대법관 후보의 자녀도 김현장 인턴을 그렇게 맥락 없이 했다는 이유로 그렇죠. 논란이 돼가지고 사퇴했거든요. 맞아요. 김주현. 아니 그 대법관 후보 내가 기억이 잘 지금 안 나는데. 이름이. 네. 한 해 갈수록 고유명사가 생각이 안 납니다. 이렇게. 예, 그렇죠. 네. 예. 이게 참 이게 참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더 겁니다. 심해지실 거예요. 한 해. 이제 시작이에요. 네. 길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네. 가까운 게 안 보이기 시작하고 이균용 씨인가요? 뭐 아무튼 그런 분인데 아무튼 그랬는데 그때 보도랑 지금 보도랑 종합해갖고 잘 보면은 김현장의 인턴이라는 제도를 이런 식으로 유력 법조인들의 자녀들을 취업을 시키는 어떤 수단으로 악용을 하여서 유력 법조인들을 김현장이 관리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 그렇게들 의심들을 다 하고 여기서 의심이라는 얘기가 언론에 나올 정도면 법조계에서는 다 그거는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상식적인 얘기다 그거는. 그러면 이게 사회 정의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정의로운 특수부 검사들이 지금 다 출동을 해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고 다 뭐 이렇게 다 끌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맨날 보도가 나와도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지 왜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그들은 정의롭지가 않거든.
예, 원래 사악하거든. 저는 이제 사악하고 교활한 집단이다라는 생각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규정을 할 거야? 그러니까 뭐 예. 전에 거 저도 기사를 찾아봐야 되는데 예. 보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상민 장관이 이제 변호사로 일했던 법무법인 율촌에서 인턴으로 아. 근무했던 게 또 있네요. 그리고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대법관 후보자가 되니까 그때 네. 이제 김앤장 인턴으로 일한 게 그렇죠. 이제 나타나고 예. 지금 김주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도 딸이 대학교 3학년 때 그냥 공고 없이 그냥 그러니까 뭐 공고를 보통 내고 경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특채같이 이렇게 인턴을 했다라는 게 하면은 그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공정하다라고 저도 느끼는데 더 이제 문제가 된 거는 누구는 처벌을 하고 이걸로 털고 그렇죠. 이거를 안 터니까 이게 어디까지 그럼 이거 다 그럼 처벌해야 되나? 막 이제 한번 이렇게 기준이 그렇게 도덕성 기준 이렇게 높아져 버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좀 딜레마가 좀 있기는 한데 어쨌든 너무 좀 뻔뻔하다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흠결조차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니, 사실 요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결혼식 하는 것 자체가 공개적으로 결혼식 하는 것 자체가 계급 그 상위 계급이다라는 걸 증명한대요. 요새는 결혼식이 뭐 몇 천만 원, 1억 뭐 이렇게 드니까. 근데 이게 계급 사회가 이미 한 10년 전, 20년 전부터 된 것 같아요. 한국 사회는. 근데 계급 사회 구조가 있어. 그래서 그 위에서 그냥 그들끼리 놀아. 그들끼리 네트워킹을 하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그 구조를 어떻게 하면 좀 평등하게 바꿔볼까에 대한 문제와 개개인들이 그렇게 했던 거를 잡아내가지고 법적으로 처벌할 것인가를 뒤섞어놓고 어떤 정파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맹렬하게 비난하고 어떤 정파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그냥 모른 척 입을 닫고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전부 다 저 상위 계층은 위선적이다. 위선적인 인간들이 한 20%가 모여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를 이끌고 있구나. 그들끼리 해먹겠구나. 뭐 이런 생각밖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20% 너무 많다. 1%. 1%. 하기사 김앤장 뭐 그죠. 그러니까 1%야 거기는. 김앤장. 약간 그 네. 평등한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면에서 네. 이번에 그 권익위 발표를 보고 제가 판례를 찾아봤거든요. 예. 그러면은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처벌된 공무원이 없느냐. 근데 당연히 판례만 찾아도 바로 나오더라고요. 일반 공무원들 지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대통령은 아무리 소추가 재직 중에 안 된다고 하지만 적어도 불법성이 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끝나고 나면은 소추당할 수 있는 건데 판례 보면 이런 경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부분의 공무원 와이프나 공무원이 처벌되지 않는 조항이기는 했었어요. 왜냐하면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다고 해도 그 공무원이 대부분 몰랐다고 하거든요. 알았다고 하겠습니까? 예. 몰랐다고 하기 때문에 선례가 잘 없는 건 사실인데 처벌받은 예를 보면 2명이 같이 어떤 기업체에서 항공권을 제공받아서 관광을 간 거예요. 부부 같이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 배우자가 그 금품을 항공권이라는 걸 받았다는 걸 몰랐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형사처벌 받은 예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예도 대통령이 당연히 그 동영상을 보고 바로 알았을 텐데 그럼 네. 대통령의 직무라는 게 온 나라 일에 다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넘어간다? 분명히 알았을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실의 해명도 지금 기록관실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기록관실에 있으니까 대통령이 가방이 그거 그 에코백 놓지 말고 말이야 꼭 디올백으로 넣어 이래가지고 이제 디올백에 넣고 에코백은 평소에 이렇게 카메라 찍힐 때 가지고 다니시고 바이바이 플라스틱. 네. 근데 가방이 과연 그 얘기하는 대통령 그 네. 창고에 있는지도 사실은 모르죠. 모르지. 사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변명을 한 그렇죠. 것뿐이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게 그냥 그렇게 주장을 하고 끝났으면은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는 믿어줄 수도 있겠는데 네. 물론 속마음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겉으로는 그래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어줄 수도 있겠는데 다른 근데 선물 같은 선물 예를 들면 전직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 가족이 우리가 쓴 책이요라고 해서 사인까지 해서 준 책은 버렸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받은 선물은 오히려 창고에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선물들은 버리고
고가의 명품백은 거기 갈 게 아니라 반납하고 돌려줬거나 뭐 어디 다른 데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가방은 거기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잘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 창고에 들어가려면 다 같이 들어가든지 받은 게 다 들어가든지 그렇죠. 뭐 어떤 건 버리고 어떤 건 뭐 가격의 문제인가요? 책은 싸서 버리고 그 가방은 비싸서 그 창고에 들어갔다는 건가요? 그거는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것도 의심이 된다. 가방이 과연 거기 있는 거냐? 의심이 되니까 그러면 확인을 누군가 해봐야죠. 아까 이제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은 권익위가 조사하지 않았다라는 어떠한 그런 논리도 이 논의 과정에 나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해서 검찰 수사가 중단이 돼 검찰이 수사를 안 하나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난 이 박근혜 정권 때 특검이 그러면 대통령이 살아있는데 불소추 특권이 있어가지고 수사를 안 했나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검찰은 수사를 하고 권익위도 마찬가지로 불소추 특권이 있든 없든 그거는 지금 나온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로 실익이 없으니까 안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빼질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 그냥 합리적인 추론은 책은 버렸고 에코백은 한남동에 있고 양주는 누군가의 뱃속에 있지 않을까. 에코백, 디올백. 아니, 그 디올백은 그 한남동 관저에 있고 그 양주는 누군가의 뱃속에 있지 않을까. 뭐 그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샤넬 화장품은 다 얼굴에 이미 들어갔고 다 썼겠지.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또 이제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그 최재형 목사가 이제 청탁을 했다라는 걸 본인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은 김창준 미 연방 하원 의원의 이제 그거를 이제 현충원으로 모시는 문제를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제 보훈부에서 이제 연락이 왔다라는 거고 그게 지금 그 대통령실의 조모 행정관이 연락을 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또 같이 순방도 나갔어요. 지금 여사님이랑 같이 모시고 지금 수사해야 되는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에서 수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뭐 수사를 지연하려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5박 7일 만에 돌아오긴 하니까 뭐 그렇게 푼 문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거를 이를테면은 국방부 장관 이종석 보내듯이 아예 알박기 하듯이 보내는 건 아니니까 그렇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둔감하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로남불이고 기준 자체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청탁이 있었다라는 거를 방증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뭐 아까 저 얘기했듯이 알선 수재를 뭐 적용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법 적용이 가능한데 그거는 또 아무것도 조사를 안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김건희 씨가 그 여사라고 부르기가 좀 그렇습니다. 민망합니다. 그 요새 하는 행동들이나 그동안의 행동들을 보면 김건희 씨가 이 에코백 그 드는 사진 우리 있죠? 이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연출된 사진을 찍고 뭐 대통령실이 제공을 했는지 연합뉴스가 찍어서 돌렸는지 뭐 풀단이 가서 찍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제 순방길에 나서면서 에코백을 들고 나와서 비행기를 타는 모습이 찍혔죠, 그죠? 근데 그렇게 에코백을 들고 찍는데 일부 언론은 제가 어제 본 언론 중에서는 중앙일보 인터넷판에서는 그 명품백 논란 속 김건희 여사 뭐 이렇게만 한국경제는 그렇게라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고 이거 에코백 들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동시에 어떤 뉘앙스나 어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김건희 여사를 적극적으로 두둔하거나 옹호하는 기사인지 아닌지는 확인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명품백이라는 말은 없고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인터넷판은 없어요. 아예 없고 중앙일보 그렇죠. 매경도 그렇더라고요. 헤드라인에 아예 없이 에코백을 들었다는 걸로 그 패션 감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기사가 나가더라고요. 중앙일보나 매일경제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신문사 기자들도 대통령만 둔감한 게 아니고 신문사 기자들도 이렇게 뻔뻔하고 둔감한가?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떻게 이런 기사 아예 그럼 기사를 쓰지 말든지. 그러니까 조회수를 중심으로 이제 기사를 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팀이 또 따로 있기는 해요. 언론사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둔감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그냥 다 모질이들인가? 정무적으로 모질이들인가 이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 백이 바이바이 플라스틱 백이라고 딱 적혀 있는 게 그렇더라고요. 예, 작년 7월 달에 네. 한번 나왔었어요, 저 백을. 아, 그랬어요? 작년 7월에 나왔는데 그게 왜 나왔냐면은 네. 리투아니아 갔다가 네. 거기에서 명품 매장 다녔잖아요. 아. 이렇게 다니니까 갑자기 저 에코백을 들고 나온 거야. 갑자기. 그거를 뭐 덮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예. 이제 논란이 된 거지. 그러니까 명품 예. 쇼핑하더니 이제 에코백을 근데 이번에도 또 명품백 받은 거 가지고 논란이 되고 이게 권익위에서 종결을 이렇게 했는데 또 에코백을 들고 나왔어.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저게 덮이겠냐고 비교를 하는 거 아니야. 비교를 사람들이 예. 명품백 종결된 날 에코백 들었다. 모질이들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네들은 잘했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야. 우리 그렇죠. 에코백으로 한번 덮어봐 이렇게 한 예. 건데 나는 바보들 같다 진짜. 예. 그리고 바이바이 플라스틱 이런 쪽으로 갈 거면은 최소한 정부가 미는 어떤 정책적인 요런 어떤 패키지가 예. 이게 조합이 예. 뭔가 친환경 내지는 에너지 정책이나 이런 것도 그런 부분으로 가는 와중에 뭐 이런 걸 들었다 뭐 이게 최소한 무슨 말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석유를 시출을 할 거지 않습니까? 석유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부자가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럼 갑자기 바이바이 플라스틱 갑자기 왜 나옵니까 여기서? 플라스틱을 석유로 만들죠. 그렇기도 하거니와 전혀 무슨 예. 어떤 친환경 이런 거랑 관계가 없잖아요 지금. 동해유전 바이바이 그런 말 아닐까요? 80%의 실패 확률? 플라스틱 서저리의 가능성도 있어.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메시지가 예. 이게 그래서 이걸 보면 에코백을 가령 들었다 하더라도 예. 여기에 써 있는 메시지가 중요하면은 에코백의 핵심이 아니고 메시지가 중심이 되는 정무적 계획이 됐을 거예요. 그럼 제가 볼 땐 차라리 그 설명으로 끌고 가는 어떤 그런 얘기가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에코백에 크게 개식용 반대 이렇게 써 있었으면은 차라리 그러면 저게 김건희 여사가 미는 이슈다.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는데 전혀 맥락에 안 맞는 상관없는 메시지가 딱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메시지가 보이는 게 아니고 지금 쭉 얘기하신 대로 에코백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명품백을 안 들고 다니고 에코백을 들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냐는 거예요. 대체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 우리는 명품백 안 들고 다닙니다라고 보여주는 거라고 보기에는 오히려 명품백 여러분 기억하세요 같잖아요. 기억하세요 명품백. 그러니까 전혀 무슨 말이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세자로 제가 줄여서 아까 이제 모질이라고 얘기를 했고 예. 듣다 보니까 예. 김민아를 빨리 용산으로 보내야 되겠다. 아. 뭐 홍보 국정 이런 예. 뭐 저는 홍보수석으로 홍보기획 비서관. 홍보기획 그거 비서관. 전혀 원하지 않고 네. 제발 방송에서 퇴출된 거를 복구만 시켜주세요. 제발 어떻게 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왜? 예? 잘못했어. 왜 노동당이냐 노동당. 왜 그런 불행한 생각을 갖고 말이야. 아니 그런 게 생각 문제가 아니고 자체가 틀려먹었어. 대통령을 이렇게 좀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방송을 했었어야 되는데 맨날 헐뜯고 맨날 이렇게 비난하고 옛날처럼 그 안기부에서 고문 안 당하는 걸 다 감사한 줄 아세요. 그 정도로 퇴행하는 건가요? 지금 현 거기까지 시대에 간다고요? 게 지금 다행이야. 우리가 2020년에 여기 스픽스에 모여가지고 뭐 하는 예. 거야 지금 예. 다 여기 모여가지고 모질이들 투는 저는 검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검사들은 모질이들 경연대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 안에서 본인들끼리 야 소환은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니까 이씨! 라고 하니까 또 소환도 안 되나 보다 라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정의의 구현 뭐라 그랬죠? 본인들을 정의의 수호자? 뭐 공정의 화신? 예. 모질이들 2. 모질이들 2. 그 다음에 모질이들 3 또 있어요. 모질이들 3, 숙명여대 국민대 교수들. 모질이들 3.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사회의 이른바 지도층들을 다 모질이로 만들어놨어. 권익위 모질이 1. 모질이 1, 검사들 모질이 2, 교수들 모질이 3. 이 검사들은 모질이에서 벗어나려고 뭘 할까요? 근데 기대도 안 해. 일단 이원석 검찰총장이 네. 방금 전에 1시간 전에 이제 네.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네. 말만 했어요. 이분은 맨날 네. 말만 하고 있는데 일단 밑에서 움직이지는 않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원석은 약간의 의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9월 달에 나가야 되고 검찰 조직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신용은 내야 되지 않냐 이런 기류를 좀 받아들인 것 같은데
뭐 밑에서 전혀 움직일 지금 상황이 아니고 네. 그거 아니니까 뭐 소환조사 말씀하셨다시피 소환조사 하겠다 익명 관계자 말로 나왔다가 그거 소환 아니다 정해진 바 없다 이게 그거를 반나절도 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죠. 검찰 조직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팀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수사팀은 소환 조사를 누군가는 하고 싶을 거예요. 이 디올백이 아니더라도 도이치모터스 팀에서 특히 뭔가 부르고 싶을 겁니다. 부르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원석 총장이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은 어떤 포지션을 잡으면서 뭔가 하는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대통령실의 시그널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권익위가 저러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디올백 수수 의혹을 조사를 하려면 중간에서 최재형 목사하고 김건희 여사 만남을 일정을 잡은 사람이 있고 유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창준 하원의원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처우를 위해서 보훈부랑 연결시켜준 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예. 다 대통령실에 있거나 김건희 여사 주변 사람들이고 원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같이 해외 순방을 갔잖아요. 검찰은 지금 이 언론 보도의 어떤 분위기를 보면은 김건희 여사는 거의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 오늘 부를까 내일 부를까 막 이런 것처럼 느껴졌잖아요. 그저 예. 그 지지난주 보도나 이런 거 흐름을 그렇죠. 보면은 예.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5일이다 일주일이다 이렇게 갔다 오는 해외 순방이라고 해도 예. 당장 요 밑에 사람들부터 조사해가지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조사해야 될 건데 이 사람들이 다 껴안고서는 해외 순방 갔다는 거는 검찰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뭐예요? 아, 안 되는구나라고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볼 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물밑으로 우리 김주현 민정수석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이원석 총장에게 했겠어요. 원서가 너 몇 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어디 예의 없이 여기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엄청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예. 혼나요. 이원석 총장 혼나는 겁니다 지금. 혼나고 있을 거야 아마. 지금 이게 모질이라고 얘기하신 게 이 들어맞는 게 뭐냐면은 이럴수록 더 특검이 당겨질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면은 지금 디올백도 권익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사실관계 조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냥 덮었어요. 뭐 규정이 없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디올백 사건 어떻게 된 건지 뭐 이거를 불기소를 하든 뭐 아니면 뭘 하든 간에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이치모터스도 마찬가지예요. 검찰에서 어느 정도 만약에 그 기소를 하든 불기소 처분을 하든 간에 김건희 여사가 내놓은 진술서가 지금 언론에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앞부분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관계가. 그렇죠. 예.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가 그 연도별로가 다 나와야 되는데 1, 2기, 2기, 3기, 4기, 5기 중에서 1기까지밖에 진술이 없는데 뭘 할래도 조사를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이 뭘 해야지 이게 뭘 하든가 뭐 수사를 하던가 할 건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특검밖에는 답이 없어요. 아무런 진척이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고도의 안티들이 아닐까 혹시? 그러니까 아까 에코백 든 것처럼 백에 너무 주목이 돼서 명품백이 생각이 나요. 그것처럼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 사실은 저 같으면은 바람을 빼는 전략을 쓸 것 같은데 네. 사실관계는 이렇고 저렇고 이제 본인이 떳떳하다면 해명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규명을 하면 근데 되는 이게 건데. 정상적인 정치를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정상적인 행동을 잘 안 하잖아요. 그 경력도 조작한 거는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 이상한 그 논문들도 제대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하여간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까지 행태로 봤을 때는 그냥 특검만 막으면 된다. 그리고 특검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재명 계속 때리면 된다. 사법부는 내 편이다. 그리고 검찰은 확실한 우군이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가면 집권 여당 플러스 검사들 일부만 가지고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 같고 실제로 그래. 슬프게도 실제로 그래. 이번에도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은 저는 최상병 특검이 성공한다면 김건희 특검은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집권 여당은 그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최상병 특검도 192표라고 하지만 8표는 좌우지간 어디서 끌어와야 되잖아. 재의결하려면. 근데 지난번 보니까 그냥 보이콧 해버리고 지금 상임위도 보이콧 하고 그냥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특검도 너희들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민주당이 일방 독주한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일방 독주할 거야. 그냥 이렇게 가자. 3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지금 같고. 흐름이 네. 딱 남은 3년 2조 심판론 원툴로 돌파한다 이런 흐름이에요. 그래, 왜냐하면 맞아. 예. 지금
국민의힘의 당권 네. 경쟁을 어쨌든 해야 되는데 예. 이걸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말이 많습니다만 제일 유력한 건 어쨌든 한동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동훈 전 위원장인데 그동안에 이 국민의힘 주변 내부에서의 약간의 조그만한 기대는 야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탄생하면 대통령이랑 그동안 지난번에 막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뭐 거의 이제 뭐 이름으로 안 부른다는 얘기도 있는데 서로 그런 뭐 지난번에 동아일보 보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막 뭐 쌍욕을 하고 그랬다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런 분위기니까는 뭐가 그래도 대통령한테 할 말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 뭐 이런 분위기가 기대가 있었는데 요즘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하는 얘기를 보세요. 그 메시지들이 예. 헌법 84조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얘기하면서 과연 이 불소추 특권은 이게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 것일까? 즉 대통령이 됐을 때 이전에 받고 있던 형사재판이 있다면 그리고 대통령 임기 중에 형사재판의 판결이 나온다면 그리고 그게 유죄가 나온다면 직을 상실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 요거를 막 얘기를 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계산이 있는 거냐면은 지금 보수 쪽에서 막 하는 얘기가 왜 민주당에서 자꾸 탄핵 얘기를 할까?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최종 판결이 나오면 예를 들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아예 대선 일정을 앞으로 확 당기려는 거다. 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선을 치르고 싶은 거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얘기하는 탄핵은 저러한 정치적 목적과 맥락이 있는 거야. 이 주장을 막 하는데 이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런 주장이. 그렇죠.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헌법 84조 얘기를 하면서 이 주장에 지금 편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오늘 대놓고 써버렸어요. 네. 탄핵을 해도 민주당이 탄핵을 해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도 그래도 선거 다시 해야 될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탄핵 막겠다는 거거든요. 탄핵을 막을 이유가 충분하다고 지금 나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면 애초에 국민의힘 일각에서 기대했던 한동훈 윤석열 대립 관계로 인한 당정 관계의 정립 이런 게 아니라 안 돼. 지금 한동훈은 자기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윤석열 지지 세력에 대해서 자기가 전당대에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포용 모드로 지금 돌아선 거예요. 그러면 포용 모드로 돌아서는 것이 이재명 공격으로 나타나는 그렇죠. 거지. 그러면 요 네. 다음 국면에서 네. 한동훈의 국민의힘은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나 등등등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일 거냐. 윤석열 대통령 지키는 포지션으로 가겠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뭐 자기가 총선 때 2조 심판을 해가지고 망했다느니 뭐냐는 평가를 받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기 편을 하나로 단결시키기 위해서는 2조 심판원 하나로 밀고 간다. 이런 모드로 아마 이후까지 쭉 가겠죠. 최고의 공격수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사실 방어를 해야 되는, 국무위원은 방어를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근데 국회에서도 최고의 오히려 공격수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한동훈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대통령의 신임을 다시 얻으려고 할 것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야,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특수부에서 하던 대로 그냥 밀어붙여. 공격을 하면 돼. 공격이 최선의 방어야. 동훈이 그만 네. 미워해도 되겠어.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죠. 난 그만 미워할 예. 거야.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김민하 평론가 얘기한 거에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구인들끼리 막 싸우다가 두고 외계인 오면은 단결하듯이 이제 이재명을 그렇지. 외계인으로 만든 거지. 그래서 그렇지. 이제 뭐 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윤한 공멸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면은 최상병 특검을 통과시켜주고, 그러면은 윤석열은 이제 한동훈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 안 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지금 상황은 그냥 적절한 휴전, 그리고 이제 이재명과 그렇죠. 이제 전선 뭐 이런 거가 될 것 같은데, 다만 그러니까 한동훈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 대선을 나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길 수 있을까? 윤석열하고 같이 아니, 손잡고 갔을 때? 아니, 모르는 거지. 지난번에 탄핵 정국 때도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리면 문재인 심상정이 합쳐서 얻은 표가 48%. 홍준표와 유승민, 그다음에 누구였죠? 한 사람 더 안철수. 세 사람이 합쳐서 얻은 표가 52%예요. 탄핵 정국 때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그 표를 다 안철수 표를 예를 들면 전부 다 이제 보수표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는 예. 뭐 이제 좀 다른 그렇지, 상황인 것 그렇지. 같고. 그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지금 또 유권자 지형이 바뀌었는데 그것까지 얘기를 하면 좀 이제 길어질 것 길어지고, 같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일 궁금한 게 그런 거, 옛날에 이제 뇌구조 같은 거 그리잖아요. 네. 사람 이제 재미로 이렇게 그리잖아. 네. 그러면 얘는 뭐 배고픔 뭐 그렇죠. 이를테면 뭐 이런 거 막 있잖아. 네. 한동훈의 뇌구조가 되게 궁금하더라고. 예.
해외 직구 금지 반대 이게 한쪽에 있고 객권 도전 이렇게 써 있지 않을까요? 제일 헌법 큰 게 객권 84조 도전. 이거 있고 제일 큰 게 대통령일 거예요. 대통령. 근데 여기서 윤석열 짜증나. 아까 그 한동훈 네. 글에서 가장 중요한 조각이 검찰인 것 같습니다. 검찰. 근데 음. 그러면 수사를 검찰이 가열차게 해서 뭔가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낸다라는 게 그게 성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다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유죄가 1심에서 났고 그리고 그러면 검찰이 충실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화영 부지사는 자기는 거기서 중요한 고리가 공모란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나머지 재판 총 진행되는 게 4가지잖아요. 4가지인데 이게 제일 지금 뇌관으로 떠올랐는데. 핫하죠. 근데 네. 공모를 이화영 부지사는 나는 그런 거 보고한 적 없고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다고 계속 부인을 본범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거를 검찰이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은 임기가 좀 있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물론 구체적인 수사권, 지시권은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그럼 검찰이 이 고리를 어떻게 연결을 해서 이재명 대표를 뭐 기소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또 쭉 그렇죠. 밀어붙이겠죠. 왜냐하면 이 사건은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다른 이제 국내에서 벌어진 사건 같으면은 돈을 받은 놈, 준 놈, 놈은 좀 그렇죠. 방송에서 그래도 예. 여기서 예. 받은 분, 준 분을 이렇게 아까는 모질이 뭐 아 그런가요? 땡기를 하고 네. 있다는 모질은 얘기하지 귀엽잖아. 않았어요? 네, 그러면 모질은 돈을 귀여워. 준 녀석, 네. 받은 녀석을 데려와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너 준 녀석 이렇게 얘기해서 받은 녀석 그거 마저 확인하면 되는데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북한에 있단 말이에요. 예.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쌍방울그룹한테 받은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어갖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와가지고 진술을 받기도 어렵고 북한에 뭐 검사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가지고 조선노동 당사를 뭐 압수수색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은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진술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어서 진술을 만약에 잘 맞출 수 있다면 역으로 얘기하면은 자기들이 그리는 사건의 얼개가 맞춰지는 거잖아요. 역으로 그렇죠.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는 굉장히 무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유인이 존재를 하는데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처럼 저런 메시지를 정치권에서 막 낸다고 하면은 그 굉장히 기세등등해가지고 그런 무리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판결문을 비공개한 것도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야의 어떤 정치적인 큰 쟁점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 그 판결문이 정상적으로는 공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재판이 다 끝났는데 1심 재판이 끝났는데 그거를 공개해야 되는데 그 한 300페이지 공개를 하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논리 모순이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어떤 진술은 무죄고 어떤 진술은 유죄란 말이죠. 500만 달러는 무죄, 한 230만 달러는 유죄라는 거잖아요. 그랬었을 때 어떤 확증으로 당신은 이런 판단을 했느냐라고 따져 물으면 언론이 따져 물으면 그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예. 사실관계는 이런 이제 총 800만 달러인데 그 중에서 그렇죠. 500만하고 300만 원을 나눠놨잖아요. 그렇죠. 예. 500만 달러 중에서 법원이 유죄라고 인정한 거는 164만 달러. 예. 그리고 300만 달러 중에서는 230만 달러. 그 중에서 200만 달러가 북으로 전달됐다. 예. 이제 이건데, 그러니까. 예, 쌍방울 임직원들이 현금을 들고 중국으로 가가지고 요거는 이제 적발이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져간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으로 전달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거까지는 거의 팩트인 것 같아. 예, 팩트인 것 같아. 북한에 전달한 거는 예, 팩트인 것 예, 같아. 예. 근데 왜 전달했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핵심이고, 그러니까 예. 사실은 요건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게 이화영은 어쨌든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원래 높았고요. 왜 네. 그러냐면은 이게 하나는 법인카드 사용이 문제가 있었는데 뇌물 있잖아. 뇌물이 따로.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네. 검찰이 12년을 구형을 했고 네. 그게 이제 8년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뇌물하고 요게 대북송고하고 같이 엮여 있긴 하지만 어쨌든 뇌물만으로도 이거는 빠져나가기 힘들다는 게 그거는 당연한 중론이었고, 거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이화영이 북한에 불법 송금을 하는데 역할을 했다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좀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네. 그게 이재명하고 관련이 있느냐는 완전 다른 영역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쌍방울에서는 17차례 보고를 했다라고 그건 쌍방울의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17차례를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거는 이화영은 아니라고 했을 때 이거를 네. 그러면 어떻게 이 진술에
일관성, 신빙성을 이제 어느 손에 들어줄 것이냐의 문제가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